화장지 색이 보통 흰색이라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색이 늘 최고는 아니었어요. 사실 1950년대 색이 있는 화장지들이 진열대에 불쑥 나타났었어요. 집주인들은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렸기 때문에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들을 구입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의사들이 염색된 화장지에 있는 염료를 건강상 위험 증가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염료 때문에 물을 내렸을 때 색 화장지가 빨리 분해되지 않아 정화조가 막힐 위험이 커졌죠. 이것 때문에 흰색 화장지에 비해 기본 제조 및 소매 가격이 너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 화려한 패턴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지에 관련된 장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마케팅 도구일 뿐이라고 해요.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더 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예쁜 장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죠. 다음 설명이 더 실용적이에요. 이 패턴들은 화장지를 더 부풀려서 흡수력을 높여줘요. 푹신한 것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에는 왜 그렇게 거친 화장지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분명한 대답은 고품질의 화장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들은 품질이 낮은 화장지로를 구매하는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화장지를 덜 자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또 도둑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쳐가요. 공중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가 보통 밖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건설 회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와 물은 위험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전등 스위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가 흘러요. 물론 전문적으로 설치된 스위치에는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가 많이 취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영국은 미국에 비해 전등 스위치 안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런던에서 산다면 화장실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국 대부분의 욕실은 독립적인 전기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우연한 감전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해주죠. 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조명 선택지들이 많죠. 하지만 신호등은 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일까요? 알고 보니 거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동차 신호등이 있기 전에 기차 교통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 운영자들은 흰색을 출발, 빨간색을 정차, 녹색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흰색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밝은 흰색 빛은 밤에 별로 쉽게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흰색 대신 녹색이 출발을,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색들이 다른 색들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전통은 자동차 신호등으로 퍼져나가 표준이 되었어요. 빨간색의 경우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다른 색깔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 표시로 선택되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보다는 약간 짧은 파장을 갖고 있지만 녹색보다는 더 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방은 어디죠? 보통 정답은 침실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침실은 피부 세포, 진드기로부터 먼지를 그리고 커튼, 침대 시트, 카펫의 직물에서 섬유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털과 피부 세포는 이 먼지 투성이 파티에 상당한 양의 먼지를 더해줄 거예요. 다행히도 침실의 먼지를 덜 일으키게 만들어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매일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기와 물로 정기적으로 그 구역을 청소하는 게 포함돼요. 카펫과 먼지가 쌓이는 경향이 있는 불필요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또 커튼이나 침대 시트를 구입할 때 품질에 유의하세요. 직물이 느슨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금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현대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리고 천장 선풍기는 여러분의 수면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가 만약 필터가 더러워지거나 털이나 다른 공기오염 물질로 막혀버리면 새로운 먼지들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들이 결국 침실 표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쓰레받기로 빗자루 가장자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지그재그는 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빗는 데 쓸 수 있어요. 안경을 쓰고 난 후 귀 뒤에 이런 자국이 생긴 적 있나요? 가끔 이게 없어지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안경의 옆부분인 관자놀이가 머리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피부 자극이나 심지어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귀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두개골의 연약한 부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관자놀이 부분은 크기가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전문 안경사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강판은 수평으로 두고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근이나 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 고트치즈나 모짜렐라 같은 부드러운 제품을 갈고 싶다면 갈기 전에 약 30분 동안 냉동고에 넣어 놓으세요. 또 청소를 더 쉽게 하고 치즈가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소량의 오일을 강판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강판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써본 적 있나요? 이쪽은 슬라이싱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샐러드나 파스타를 위한 얇게 썬 야채 조각을 만들거나 감자칩을 얇게 썰기를 원한다면 꽤 편리해요.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은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미세하게 갈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강판은 다음 비식품 팁에도 꽤 유용해요. 만약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아주 싼 세탁비누를 구입해 소량을 갈아 세탁제를 사용하는 대신 그걸 여러분의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문 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쪽에 경첩이 있어요. 반대편에 부착하면 문이 반대로 열릴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특정 모델의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를 읽으세요. 호일에 반짝이는 면과 칙칙한 면이 샌드위치 빵은 완전 진짜 빵은 아니에요. 물은 끓고 동시에 얼 수도 있어요. 바나나는 풀에서 자라는 산딸기류예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하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물이 자연 상태보다 더 축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에서 찾아보세요. 풍선껌은 1928년에 만들어진 최초의 상업 껌이 그랬기 때문에 보통 분홍색이에요. 그 공장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색이 분홍색이었던 거죠. 하지만 최초의 껌은 아마도 약 9,000년 전에 등장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예를 들어 열병을 퇴치하기 위해 자작나무 껍질 타르를 약용으로 씹었어요. 사실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은 많은 걸 씹곤 했어요. 예를 들어 고대 마야인들은 사포딜라 나무 수액으로 만든 물질인 치클로 껌을 만들었었어요. 허기를 이겨내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걸 사용했죠. 그리고 북미에서는 사람들이 가뭄비나무 송진을 씹었는데 이 습관을 나중에 유럽 정착민들이 가져와서 1840년대에 상업적인 걸로 바꾸었어요. 윈도우 버전에서는 폴더 이름을 CON으로 지정할 수 없어요. 이는 PRN, AUX, NUL 등과 같은 일부 다른 문자 조합에도 적용돼요. 이건 운영체제 자체와 관련이 있어요. 거기서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런 이름들로 폴더를 만들면 시스템이 헷갈려 할 거예요. 만약 가능한 한 모든 조합을 얻기 위해 카드 벌을 섞는다면 그것의 3분의 1을 해내기 위해 수십억 년을 보내야 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일반 카드에는 쉬운 2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조합의 수는 8 곱하기 10의 67 거듭 제곱이에요. 조합을 반복하지 않고 카드를 초당 100번 섞어도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한 시간에 수백 조가 걸릴 거예요. 간단한 종이 한 장을 103번 접으면 930억 광년 두께의 더미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죠.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걸 직접 확인해보기로 한다 해도 종이를 12번 이상 접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큰 종이가 필요한데 거의 1.6km에 맞먹죠. 일반 인쇄용지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7번밖에 못할 거예요. 많은 슈퍼마켓에서 2개의 다른 빵 코너를 보게 될 거예요. 빵집과 베이커리. 그리고 거기엔 다른 종류의 빵들이 있죠. 더 가볍고 네모나고 대부분 미리 잘라져 있는 품종은 흰색 팬빵 또는 샌드위치 빵이라고 불리며 다른 하나는 그냥 빵이에요. 다른 점은 샌드위치 빵은 그 위에 무언가를 펴바를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질긴 식감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땅콩버터를 바를 때 빵 조각들이 찢어지지 않고 모두 부서지지 않게 해주죠. 또 충분히 부드러워서 샌드위치를 깨물어도 식사를 엉망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용물이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해요. 마지막으로 흰색 팬빵은 첨가물 때문에 일반 빵보다 더 오래 가요. 집에서 일주일 정도 빵의 질감을 보존할 수 있게 해서 여러분의 피넛버터 젤리 샌드위치를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전통적인 빵 종류는 다음날 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물이 끓기도 하고 얼기도 하는 상태가 있어요. 그걸 삼중점이라고 부르며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즉 액체, 고체, 그리고 증기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동시에 존재할 때 발생해요. 물의 경우 삼중점은 영하의 온도를 조금 넘는 온도와 0.006 기압의 대기압에서 발생해요. 트위터 로고에서 볼 수 있는 파란 새는 공식적인 이름이 있어요. 레리 더 버드이며 소셜 네트워크의 창시자는 보스턴 셀틱스의 전 NBA 농구 선수 레리 버드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만약 스마트폰 충전을 덜 자주 하면서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했다면 제가 실망시켜드릴게요. 휴대폰 충전에는 아주 적은 양의 전기가 사용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 안에 아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원 미만이에요. 지프는 사실 줄임말이에요. 원래 GP 또는 일반 목적 차량이라고 불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된 건 훨씬 후의 일이에요. 바나나는 태양을 향해 돌기 때문에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바나나는 나무도 아니고 풀이에요. 다발은 아래로 자라지만 열매 자체는 태양을 향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라는 동안 약간 위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스포츠 의류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섬유인 스판덱스는 늘어난다라는 익스팬드라는 단어를 재배열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을 본다면 거기에 1,000년을 소비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새로 등장한 영상들 때문에 1,000배는 더 늘어나겠죠. 여러분은 토마토가 엄밀히 따지자면 산딸기류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바나나, 고추, 수박, 그리고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화장품 포장에 뚜껑이 열려있는 작은 병 모양이 있어요. PAO, 개봉 후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개봉한 후 얼마나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병에는 보통 숫자와 달을 나타내는 문자 M이 함께 있어요. 패키지를 언제 열었는지 정확히 기억해야지 369 또는 표시된 달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 있죠. 전화잭에는 종종 서로 다른 구성 부품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고리가 있어요. 고리 하나는 모노 사운드, 고리 2개는 스테레오, 그리고 세 번째 고리는 이어폰에 마이크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삶은 달걀이 완전히 익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냥 조리대 위에서 돌리면 돼요. 달걀이 바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돌면 다 된 거예요. 물을 사용하는 대신 소방관들은 젖은 물로 불을 꺼요. 물에 특수 습윤제를 첨가해요. 보통 물에 있는 표면 장력을 감소시키는 화학물질이에요. 이게 물질을 물체에 더 잘 스며들게 하고 사방으로 더 잘 퍼지도록 도와줘요. 여러분이 씻으려고 샤워실에 들어갈 때 샤워 커튼은 가끔 너무 달라붙죠. 샤워 커튼 효과에 따르면 뜨거운 물이 커튼 뒤에 공기압을 낮춰요. 샤워실 바깥에 더 높고 조밀한 압력이 커튼을 안으로 밀어 넣어서 샤워 커튼이 여러분을 잡아먹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 쓰레기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아마 솔기가 뒤집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봉지를 열려고 흔들어서는 안 돼요. 봉지는 문손잡이를 매일 써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세균이 있을지 걱정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문고리에 황동을 일부 넣어 만들어요. 황동은 문고리에서 번식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항균 작용을 해요. 바지에는 5분의 1 크기의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주머니로 여겨지는 게 있어요. 원래 1901년 처음 바지에 달렸을 때는 꼭 필요했는데 회중시계를 위한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전통적인 이유로 계속 남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틱택을 넣기에 딱 좋은 곳이죠. 여러분은 아마 청바지에 있는 작은 리벳들을 작은 주머니와 비슷한 무슨 독특한 패션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옷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견디도록 추가적으로 지지해줘서 당황스럽게 옷이 뜯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안전벨트 끝에 있는 저 작은 버튼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사실 이것은 버클이 항상 끝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벨트를 착용할 때마다 어색하게 안전벨트를 만지작거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새 차나 차를 렌트했는데 연료 게이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뜨네요. 안에서는 연료 마개가 어느 쪽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불필요한 수고를 하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연료 게이지는 어느 쪽에 기름 탱크를 가득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어요. 일부 자동차 모델에는 그것 대신에 연료 탱크 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마개가 있는 측면에 호스가 그려져 있죠. 하이킹과 눈속을 걸을 때는 가장 좋은 종류의 신발을 요하죠. 여기에 딱 맞는 신발은 끈을 넣을 수 있는 여분의 구멍이 있어요. 여분의 구멍을 통해 끈을 묶으면 발목과 발에 더 많은 지지를 해주고 또 걸을 때 안정감을 더 줄 거예요. 하지만 걸을 때는 물집도 문제예요. 신발의 땀은 발과 신발 사이에 마찰을 일으켜 물집이 생기게 하죠. 겨드랑이에 사용하는 땀 억제제는 발에 땀이 나지 않게 도와줄 거예요. 깨끗한 걸 쓰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요리하는 것은 항상 좋지만 가끔 손님들이 늦을 때가 있죠? 네, 우리 모두가 찔리는 부분이죠. 그쵸? 여러분이 여분의 냄비들을 보관해왔던 오븐 밑에 있는 여분의 서랍은 사실 음식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식사에 늦게 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죠. 밖에 비 오는 날씨에 저 자물쇠가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해주면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밑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내부의 부식을 방지해주기 위해 물을 빼내주는 곳이에요. 또 사용을 더 연장시켜줄 오일을 넣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에 있는 저 구멍은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서 특정한 사람과 같이 타는 걸 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고장났을 경우를 위한 열쇠 구멍이에요. 케찹, 소스병,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른 모든 향신료는 안에 남은 걸 꺼내기 어려워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맛있는 향신료를 꺼내기 위해 치고 흔들고 안을 찌르죠. 다행히도 그걸 더 쉽게 할 방법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라벨이 병을 두드려야 할 위치를 나타내요. 소스는 중력으로 인해 수고를 덜어줘서 더 쉽고 부드럽게 나오게 돼요. 나무 옷걸이가 삼나무로 만들어진 목적은 성가신 곤충을 물리치고 옷을 갉아먹는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하는 거예요. 살충과 살균을 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대 이집트인이 사용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어요. 다른 용도로 쓰였지만 말이죠. 우리 모두 타이핑 기술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고 키보드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죠. 하지만 여러분은 F와 J키 하단에 작은 돌기가 있다는 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아래를 쳐다볼 필요 없이 키보드에서 손가락으로 올바른 시작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줘요. 만약 비행기에서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았다면 창문의 하단에 있는 작은 구멍을 봤을 거예요. 이것은 보내보죠. 오늘날 많은 주방용 가위에는 손잡이와 날이 만나는 곳에 톱니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는 타임, 로즈마리, 부추와 같은 허브를 간단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잎을 하나하나 손으로 따는데 걸리는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죠. 그리고 꽃병이 부족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장미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끝을 조심하세요. 탄산음료 캔의 금속 탭을 뒤집어 보세요. 그 구멍에 빨대를 꽂아 두실 수 있어요. 가장자리에 입을 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고정 탭은 60년대 초에 만들어진 당기는 탭을 대체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이 손잡이는 상당히 날카롭고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빨대를 바로 쏙 넣으실 수 있어요. 거품도 보글보글 내면서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끔 옷을 살 때 비닐봉지에 여분의 단추와 천 조각이 들어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천으로 구멍을 기울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세제의 효과를 같은 소재의 천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전체를 빨기 전에 테스트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2천 조각으로 코를 풀고 싶으시다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드라이버들은 렌치나 스패너 안에 맞는 육각형 모양의 손잡이를 가지고 있어요. 지렛대를 활용할 때 회전에 힘을 올리는데도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일단 손을 좀 쉬게 두세요. 모든 사람이 다 강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고무줄은 여러 가지에 매우 유용합니다. 안 열리는 병이 있으면 고무줄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일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에는 검은색 솔이 달려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어떤 에스컬레이터에는 노란 선이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위험한 곳에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신경 쓰는 게 아니라서 가끔은 옷이 계단과 가장자리 사이에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솔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작은 장벽이에요. 또한 작은 물건이 떨어질 때 틈새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기도 해요. 평범한 청바지에는 기능적이면서도 감성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주머니 주위에 있는 금속 리벳은 바지의 응력 지점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리벳이 모든 청바지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있다면 청바지를 평균보다 조금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청바지에는 큰 주머니 바로 위에 작은 주머니가 달려 있어요. 원래는 회중시계를 넣는 주머니였어요. 비록 대부분의 회중시계는 과거의 물건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동전, 반지, 심지어 휴대용 USB까지 보관하기도 해요. 자동차 타이어에 새겨져 있는 모든 무늬가 무엇을 위한 건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조금 당연할 수 있지만 이건 마찰력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타이어가 너무 닳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홈이 더 이상 깊지 않고 거의 도로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면 교체할 때가 된 겁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갑자기 정지선에서 멈추려고 할 때 차가 거대한 롤러스케이트로 변해버려서 놀라게 되실지도 몰라요. 미드에서 이런 중국 음식 테이크아웃 용기 많이 보셨죠? 집에 가져올 때 냉장고에 보관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용기예요. 바로 먹어도 되고 설거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유용하죠. 이 용기는 1849년에 갓 건져낸 굴을 담을 수 있도록 특허를 받았고 그래서 굴통이라고도 알려져 있었어요. 나중에는 새지 않는 음식 용기로 용도가 바뀌었죠.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아마도 작은 구멍을 알아차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어떤 경우에는 아래에서도 구멍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숨구멍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이건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고도가 높을 때 가압된 실내와 외부 대기 사이에 축적되는 기압의 차이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창문에 서리가 생겨서 아름다운 경치 보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창 사이에 습기를 배출해주기도 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스마일 낙서는 하지 못하겠어요. 이건 1956년 일본의 한 회사에서 처음 도입한 칼입니다. 꽤 멋지죠? 똑똑 떨어뜨릴 수 있는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둘을 혼동하지는 마세요. 하나는 맛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줄자는 거의 모든 금속 끝부분에 빈 구멍이 있어요. 이것은 네일 그립이라고 해서 이 구멍을 못이나 나사에 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잡아줄 필요 없이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핀의 홈은 머리카락을 제자리에 더 잘 고정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요? 홈이 있는 쪽은 아래로 반대편이 위로 향하게 사용하셔야 해요. 이 핀은 19세기에 발명되었지만 1920년 일리노이주의 한 정비사가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거꾸로 뒤집힌 포드 레인저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영감에 사로잡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진 차만 봤겠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차를 봤죠. 그리고 나서 포드 레인저와 포드 F150 두 대의 소형 트럭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이상한 새 차를 만드는데 6개월을 보냈어요. 이 차 두 대는 합쳐져서 한 대만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어요.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심지어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승인되었어요. 맨 위에 있는 4개의 바퀴가 도로 위의 바퀴와 나란히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상황에서 그는 운전하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켰죠.
네, 완벽하게 주차해놔도 꽤 이상해 보였어요.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많은 도매 회사들이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버즈아이라고 불리는 한 회사는 그걸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완두콩 모양의 차를 만들었죠. 오프로드 고카트의 차대 위에 만들어졌고 폭스바겐 비틀의 부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작은 혼다 엔진이 장착된 이 작은 부릉부릉거리는 초록색 완두콩은 시속 1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유일한 목적이 광고여서 도로 어디에서도 볼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고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었죠.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차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해요. 1964년 미니모크라고 불리는 작고 가벼운 지프가 미국에서 디자인됐어요. 영국의 지형에 잘 맞을 거라는 믿음으로 영국에 그걸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낮은 지상고 때문에 거절당했고 열려있는 사이드 도어가 영국 날씨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후에 따뜻한 기후에 포르투갈과 호주에 제공되었어요. 이 차는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사륜구동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다른 용도가 없어서 인기를 잃었죠. 그럼에도 전기 엔진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있어요.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간격이 더 높아졌고 좌석이 더 편안해졌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차 가격은 약 2,800만 원이에요. 20세기 초에 차들이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일부는 증기로 작동되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전기자동차도 있었지만 도시 밖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1920년대 초 레얏 헬리카가 발명되었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라고도 불렸죠. 이 차는 운전자가 앞쪽에 앉고 승객 한 명은 뒤에 앉아요. 레얏 헬리카의 공기역학적 본체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를 앞으로 밀 수 있게 앞쪽에 큰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고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는 정상적으로 추가된 자동차 부품의 모든 무게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의 강철은 다른 용도로 엄청나게 중요했고 가벼운 프레임이 그의 해결책이었죠. 무게가 약 250kg인 이 차량은 시속 171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엄청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었어요. 차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헤드기어를 써야 했어요. 도로 여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30대가 팔렸어요. 1940년대 연료의 부족으로 발명가들은 대체 운송 형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전기차는 지난 30년 동안 도면에 남겨졌다가 다시 고려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로에프 일렉트리크가 1938년에 디자인되었다가 19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바퀴 달걀 모양의 차량으로 승객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바퀴 달린 달걀은 배터리팩으로 구동되었어요. 완전 충전 한 번이면 이 작은 달걀이 101km까지 이동하는 데 충분했었죠. 최고 시속 70km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차는 아주 가볍기도 해서 겨우 350kg이었어요. 제게 그런 차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주차장이나 비집고 들어가게요. 보너스로 이 차는 시야가 270도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기를 끌지 못했고 단 하나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공학은 자동차와 함께 항상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암피카라는 한 모델은 이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어요. 물속에서 운전할 수 있고 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도로에서는 수수한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바퀴는 정상보다 약간 낮았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앞바퀴가 방향타로 작동되었어요. 최대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죠. 디자이너들은 그게 최고의 배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로에서 운전하는 최고의 배, 그리고 물 위에서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광고했죠. 사실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부두에 대고 있어도 누수가 없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 차는 인기를 얻었고 1960년대에 거의 4,000대가 팔렸어요.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 몇몇 더 많은 모델의 보트카에 영감을 주었죠. 리무진을 빌려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리무진이 비행기와 합쳐지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727 비행기에 대한 사랑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우선 그는 비행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체에서 날개와 꼬리를 제거하고 비행기의 몸을 메르세데스 벤츠 버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장한 일반 버스죠. 16m로 뻗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무진이 되었어요. 40명이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조종석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지만 당연한 이유로 운전하기 위해 핸들은 교체됐어요. 원래의 접이식 계단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보잉 리무진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영해줘요. 놀랍게도 이것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1톤짜리 리무진을 빌릴 수도 있어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렴한 휘발유의 이용 가능성으로 자동차가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27년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뭔가 정말 고급스러운 걸 발명했어요. 부가티 로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동차 중 가장 고급스러워요. 길이 6.4m, 무게 3,000kg으로 오늘날 생산된 세단의 평균 무게의 거의 2배예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 전 세계의 경제는 큰 쇠퇴를 겪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호화로운 차는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럽의 왕족들도 그런 사치스러운 구매에 관심이 없었어요. 25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심이 사라진 2000년대 초 한 지질학 전공 학생이 콜롬비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청 광산으로 현장 학습을 갔습니다. 그는 돌 조각을 주었고 그 위에 선사시대 나뭇잎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그는 더 많은 돌을 발견했고 모든 돌에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학생은 자신의 발견이 지구상에 살았던 가장 큰 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역 과학자에게 그것들을 가져갔고 과학자는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에 전화를 걸어 다른 과학자들을 화석 사냥에 초대했어요. 그는 세레혼의 구덩이에 화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 다른 지질학자가 그곳에서 화석을 발견했고 그의 사무실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그것을 석탄화된 나뭇가지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 후 한 고생물학자가 이 나뭇가지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는 그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동물의 화석화된 턱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과학자는 발견에 너무 흥분해서 콜롬비아까지 직접 날아갔어요. 그는 그 화석을 조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유리 진열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기다릴 수 없어서 유리를 깨고 그것이 수백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의 화석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지질학 학생의 발견 이후 그들은 그 지역에 더 많은 화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이 거대한 뱀의 일부라는 걸 알아내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그 크기 때문에 이전에는 악어라고 생각했었어요. 약 30마리 거대한 뱀의 척추와 갈비뼈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화석이 노천광산에 있었다면 쉽게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석탄이 화석을 보호하는 층의 역할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의 두개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육 덕분에 매우 강력한 턱과는 달리 뱀의 뼈는 매우 약해요. 그래서 보통 퇴적물이 그 위에 쌓이기도 전에 부서져 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3개의 두개골 파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 발견 덕분에 뱀의 머리를 실물 크기로 복제했고 이것은 뱀이 그 시대의 가장 큰 포식자 중 하나였다는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겁먹기 시작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또한 그것이 현대의 보아와 아나콘다와 관련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티타노보아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기본적으로 타이타닉 보아라는 뜻이에요. 이 거대한 뱀은 2009년에 공식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약 6천만 년 전에 번성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지구를 누비던 때에서 약 600만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당시 티타노보아는 현재의 콜롬비아와 페루인 남아메리카의 기후를 즐겼어요. 그 길이는 볼링 레인만큼 길었고 오늘날 살고 있는 가장 큰 뱀보다 2배 더 길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아나콘다만큼 무거웠어요. 운 좋은 우연 덕분에 이렇게 길고 무거워졌죠. 뱀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살고 자라기 위해 따뜻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콜롬비아 북동부는 완벽했어요. 티타노보아가 살던 시절의 기온은 32도였습니다. 티타노보아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육지에서는요. 하지만 물속이나 근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의 주인공은 시간당 19km의 속도로 수영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의 뱀처럼 꿈틀거리며 아주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었죠. 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나무에 오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고생물학자들은 티타노보아가 갈색이나 회색 피부를 가졌다고 믿고 있어요. 열대우림의 진흙투성이 강물에 숨기에 완벽한 색깔이었죠. 하지만 그 크기를 감안할 때 뭐가 두려워서 숨어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역사상 가장 큰 이 뱀은 독이 없었지만 원하는 동물은 무엇이든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거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생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과학자들은 뱀의 입천장과 이빨의 수와 종류를 기반으로 그 사실을 알아냈어요. 오늘날 이 거대한 뱀의 식단을 재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고기들도 멸종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게 먹고 싶을 때 티타노보아는 다른 파충류들을 먹었습니다. 먹이에게 몰래 다가가서 한 번에 빠른 타격으로 상대를 쓰러뜨렸어요. 주둥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턱의 구조는 먹이의 몸을 움켜쥐게 했기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또한 얇고 뾰족한 이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낚싯바늘처럼 뱀의 턱에서 안쪽으로 굽어 있었어요. 이 작은 특징은 티타노보아가 먹이를 붙잡고 도망치거나 헤엄쳐 달아날 가능성을 막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큰 거북이나 악어도 쉽게 삼킬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무시무시하게 들리지만 티타노보아는 오래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뱀도 덩치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따뜻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거예요. 물론 완전히 다른 뱀이겠지만 티타노보아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행성으로 이사가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거대한 뱀은 거대한 먹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큰 뱀은 큰 먹이를 둘둘 감싸서 삼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작을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 너무 작은 먹이를 공격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다른 뱀들처럼 티타노보아는 날카롭고 섬세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조건이 필요했고 진동에 민감했습니다. 너무 냄새나고 너무 시끄럽고 너무 춥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젖어 있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이런 장소 근처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도시에 산다면 티타노보아와 같은 거대한 뱀을 만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시골 지역은 다르지만 이 거대한 뱀이 살만한 유일한 장소는 적도 근처일 거예요. 이미 전 세계의 가장 따뜻한 지역에는 상당히 거대한 뱀들이 살고 있어요. 자수정 비단뱀 또는 스크럽 비단뱀은 온화한 거인입니다. 파푸아뉴기니나 호주에서 가장 큰 뱀이에요. 8.5m의 거대한 크기까지 자랄 수 있고 35kg까지 무게가 나갈 수 있어요. 달마시안만큼 무거워요. 스크럽 비 자, 배고픈데 아직 3코스짜리 식사는 할 준비가 안 됐다고요? 대신 라면은 어때요? 아, 물 끓었네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만 문제가 있네요. 스티로폼 컵이 깨져서 면이 다 드러났네요. 잠깐, 컵 바닥에 공간이 있네요. 왜죠? 그 공간은 회사가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컵에 담긴 라면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봉지에 든 라면은 엉망진창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는 미들 서스펜션이라는 기법이에요. 배달 트럭에서 찌그러지는 걸 막기 위해 면은 단단하게 포장됩니다. 면을 길고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맛있는 면을 더 고르고 부드럽게 해주죠.
아침 입냄새는 최악이죠. 다행히 이걸 없앨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 구강청결제가 여러분의 입을 씻기 위해 발명되었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구강청결제는 원래 바닥 청소제로 발명되어 팔렸어요. 수년 동안 병원의 소독제로 팔렸죠. 사실 잘 팔리진 않았어요. 어떤 마케팅의 천재들이 이걸 구강청결제로 다시 이름을 지었고 그 뒤로 새로운 역사를 맞이했죠. 그러니 이를 닦은 후에 리브랜딩 하는 것이 꽤 강력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어렵죠. 스트리밍도 없고 온라인 게임도 없고 귀여운 새끼 고양이 사진도 없다니. 네, 그런 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상관 있나요? 프로토타입의 인터넷은 아파넷 또는 현대연구계획국망이라고 하죠. 이 기계는 매우 민감했어요. 누군가가 이걸 끄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영리한 과학자가 이렇게 강력한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였어요. 이 기계는 서버예요. 전원을 끄지 마세요. 빨간 잉크로 쓰여 있었죠. 센스 있죠? 교수님이 여러분 공책 여백에 메모하도록 하는 건 사실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백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만 빼면요. 이건 쥐 보호 장치예요. 옛날에는 쥐가 항상 종이를 갉아먹어서 종이 가장자리에 뭔가를 쓰면 결국 배고픈 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배치된 줄 몇 개가 여러분의 훌륭한 대답이 먹히는 걸 막아줬죠. 아, 이 피자 다 못 먹겠어요. 남은 걸 덮어놔야겠어요. 다행히 제겐 플라스틱 랩이 많이 있어요. 조금만 당기면 롤이 저절로 튀어나와요. 프리즌 브레이크네요. 랩이들은 길고 얇은 상자를 보면 여러분을 도와줄 작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양쪽 끝에 있는 판지 탭이죠. 밀어 넣으면 랩이 고정돼요. 이런 걸 여지껏 못 봤다니. 점심시간이에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롤이 먹고 싶은데요. 김, 쌀, 오이, 아보카도, 그리고 게살. 맞나요? 사실 이건 가공된 게맛살이에요. 기본적으로 설탕과 섞인 값싼 흰살 생선이에요. 그런 다음 생선 혼합물은 가열되고 압착되어 모양이 잡히죠. 맛있네요. 그래서 바다의 핫도그라고 불리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방금 지어낸 거예요. 전자레인지에는 우리 모두가 본 적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비밀이 있어요. 문에 있는 그 검은 망사는 패러데이 상자예요. 이것은 전자기 에너지, 즉 전자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리되는 것도 막아주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빨리 데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전자레인지에 하나씩 있고 품질도 다양해요. 이 패러데이 상자는 폰 신호도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유용할 것 같네요. 자, 전화 받는데 팝콘 터지는 걸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비행기 모드가 더 쉽긴 해요. IQ 테스트 받고 자신이 아인슈타인 수준으로 똑똑하다는 걸 깨달은 적 있나요? 저도 없어요. IQ의 중간값은 100에 불과해요. 게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시험을 봤다는 증거도 거의 없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험이 너무 모호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험은 공부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고안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은 이게 지능을 식별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원래 그걸 위해 만들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저기 뽁뽁이 한 번도 안 터뜨려 봤나요? 좋은 걸 놓치고 있네요. 그리고 짐작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나 터뜨리는 재미로 사용될 의도는 없었어요. 원래는 질감이 새로운 벽지로 발명되었어요. 2개의 샤워 커튼을 함께 밀봉함으로써 첫 뽁뽁이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 아이디어는 전혀 유행하지 못했어요. 벽지로 실패한 후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되죠. 민감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던 거예요. 첫 컴퓨터가 선적되었을 때 뽁뽁이가 큰 도움이 되었죠. 방마다 벽지가 뽁뽁이로 된 집을 상상해보세요. 최고일까요? 최악일까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를 판매하고 있다면 회사의 비밀을 어떻게 지키시겠어요?
코카콜라 만들어내는 포뮬라엔 특허가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뭔가를 바꾸고 나선 특허가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이 비밀 공식은 회사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코카콜라의 라이벌도 그 비법을 원하고 있죠. 2006년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이 비밀을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저기 새로 산 매트리스 좀 봐요. 법률상 규칙에 따라 이것을 제거하지 마세요 라는 택 못 봤어요? 그거 농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 택은 여러분이 아닌 매트리스 판매자를 위한 거예요. 100년 전 매트리스 제조업자들은 매트리스 속을 기본적으로 아무 걸로 채워 만들어내곤 했어요. 동물털, 오래된 병원 침대나 옷, 그러다 엄격한 법으로 오래된 병원 침대가 쓰이는 게 규제되었죠. 그런 매트리스는 세균으로 가득하거든요. 이제 비 오는 날 플레이도우는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만들 수 있죠. 밀가루, 물, 소금, 식용색소를 섞으면 짜잔! 창의적인 사람은 이걸로 몇 시간을 갖고 놀죠. 싸고 깨끗하고 독성이 없고 완벽한 점토죠. 근데 이걸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것은 원래 30년대에 벽을 청소하기 위한 거였죠.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벽지에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결국 플레이도우는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죠. 자, 막대 사탕을 다 먹었는데 막대에 구멍이 뚫려 있네요. 이 구멍은 보여주기 위해서나 다 먹고 나서 악기로 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마시는 사탕이 막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탕이 아직 뜨거울 때 틀에 부어져요. 굳으면서 사탕은 구멍으로 흘러들어가 닷 역할을 해요. 막대 사탕은 별로라고요? 그렇다면 오랜 전통의 미국 구미베어는 어때요? 안타깝게도 이건 미국 게 아니에요. 독일 거죠. 한 독일 회사가 1922년에 이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름은 구미모모였어요. 어쨌든 이들은 라이브 쇼에서 춤추는 감자칩 봉지를 열었는데 반쯤 비어있어요. 낙관론자라면 반이 차 있다고 하겠지만요. 약간 짜증이 나요. 하지만 제조업자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분의 공기는 칩이 손상되는 걸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봉지가 꽉 찼다면 운송 중에 모두 부서져서 부스러기만 잔뜩 들어있을 거예요. 라즈베리 맛 아이스팝은 보통 파란색이에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이 아이스 캔디 한 팩을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사과 맛은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파인애플이나 레몬은 노란색이겠죠? 딸기는 빨간색일 거예요. 체리는 잠깐 또 빨강색이네요. 수박은요? 빨강. 그리고 라즈베리도 네, 빨강이에요. 하지만 네 가지 맛이 모두 빨강일 수는 없어요. 사람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딸기와 체리 맛 모두 빨간색이었지만 색조가 달랐어요. 수박 맛은 분홍색이었어요. 그리고 짙은 빨간색으로 라즈베리 염료를 만들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 염료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그래서 금지되었어요. 파란색을 쓸 수도 있었는데 파란색 과일이나 베리는 블루베리를 빼고는 없었어요. 블루베리 맛은 별로 인기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라즈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블루 라즈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시계를 사거나 시계 광고 사진을 보면 보통 시계바늘이 10시 10분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보기 좋기 때문이에요. 시계바늘 두 개를 다 볼 수 있고 서로 겹치지 않아요. 또한 대칭적이어서 보기 좋고 숫자 12를 둘러싸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치 웃는 모습처럼 보여서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해요. 매트리스에는 보통 장식 바느질 패턴이 있습니다. 매트리스 제조업체들은 제한된 종류의 매트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품을 다르게 보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화려한 바느질 패턴을 고안하는 거예요. 두 회사의 두 매트리스가 똑같은 품질이지만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패턴이 품질 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살 때 패턴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치즈는 구멍이 있어요. 대부분의 종류에서 구멍은 작지만 클 수도 있어요. 치즈는 우유에 박테리아를 첨가해서 만들고 그로 인해 구멍이 생겨요. 박테리아는 젖산을 소비하고 약간의 기포를 방출해요. 기포가 치즈 안에 갇혔다가 터지면
작은 구멍이 생기죠. 구멍의 크기는 생산 온도와 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위스 치즈는 매우 큰 구멍이 있어요. 약 48.9도에서 만들어지고 21.1도에서 5일에서 7일간 배양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는 매우 부드럽고 기포가 특히 커요. 모든 동전 옆면에는 홈이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 모든 동전은 은본 위제였어요. 동전에 사용된 은의 양은 동전의 가치에 비례했죠. 그래서 1달러짜리 동전은 25센트 동전에 비해 실제 은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었어요. 가장자리의 홈은 보안상의 이유로 추가되었어요. 한때 동전을 위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죠. 또한 또 다른 종류의 사기를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동전의 가장자리에서 은을 깎아내곤 했어요. 아무도 그 차이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죠. 하지만 많은 동전을 그렇게 깎으면 팔기에 충분한 귀금속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홈이 있는 가장자리는 이것을 불가능하게 했어요. 누군가 그걸 깎으려고 하면 홈이 사라지고 누가 봐도 동전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티가 났을 거예요. 니켈과 페니는 이런 홈이었는데 저렴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호의 의미가 없었어요. 요즘은 은으로 동전을 만들지 않지만 홈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정부가 새로운 동전을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 동전 제조 장비를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당구를 쳐본 적이 있다면 그 초록색 테이블을 잘 알 거예요. 당구는 14세기경에 시작됐는데 농구보다 5세기 앞선 시기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당구대가 없었어요. 대신에 야외의 녹색 잔디밭에서 당구를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비가 올 때도 당구를 칠 수 있도록 게임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잔디 분위기를 내기 위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녹색을 유지했죠. 의료 종사자들은 보통 파란색이나 녹색 색조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0세기 이전엔 수술을 할 때도 평상복을 입었어요. 의학의 발달과 함께 살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고 처음엔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이었어요. 문제는 흰 유니폼의 얼룩을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었죠. 흰색은 녹색을 띠게 됐죠. 그래서 유니폼을 아예 녹색이나 파란색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했어요. 게다가 외과 의들은 주로 수술을 할 때 붉은색에 집중합니다. 파란색과 녹색은 스펙트럼에서 정반대편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다른 모든 것이 녹색과 파란색이라면 빨간색은 훨씬 더 눈에 띕니다. 흰색 비누로 손을 씻으면 하얀 거품이 생길 거예요. 파랑, 빨강, 노랑, 초록 다른 색깔의 비누도 역시 흰 거품을 냅니다. 그 이유는 흩어지는 빛 때문이에요. 물체에 떨어지는 모든 빛은 흡수되거나 반사돼요.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보여요. 모든 색상을 반사하는 것은 흰색으로 보이죠. 빨간 비누가 빨간색인 이유는 빨간색만 반사되고 다른 색은 흡수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 거품 내면 여러 개의 작은 기포가 생겨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빛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흰색으로 보입니다. 눈을 비비면 무언가가 보이나요? 이러한 색깔과 모양은 안내 섬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보이는 이유는 눈을 비빌 때 안구의 압력이 증가되고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망막의 뉴런이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뉴런이 활성화되면 뇌는 마치 여러분이 빛을 보는 것처럼 해석하고 실제로 그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할 때 왜 눈 주위에 검은 서클이 생기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눈 밑의 피부는 매우 얇아서 혈관이 표면에 매우 가까워서 작은 변화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수면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혈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다크서클이 보이게 돼요. 또한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으로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다크서클이 생겨요. 하지만 젊다면 그냥 잠을 더 자도록 하세요. 그러면 사라질 거예요. 독일은 영어로 Germany, 스페인어로 알라마니아, 독일어로 도이칠란드라고 해요. 세계의 다른 나라처럼 들리지만 같은 나라죠. 만약 누군가의 이름이 올리비아라면 어디서든 그녀의 이름은 올리비아와 비슷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라 이름은 언어마다 그렇게 다른 걸까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존재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를 불렀고 다른 나라와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굳어지게 됐죠. 알레만이라는 독일 부족이 한때 현재 스위스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 땅을 알레마니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독일이 통일되었고 스스로를 도이칠랜드라고 불렀어요. 영어에서 대명사 I는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심지어 언어학자들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지 못해요.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아이는 독일어의 이히에서 유래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히는 익으로 나중에는 아이로 진화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문자 아이가 문장에서 너무 하찮게 보였고 혼자 쓸 때 더 잘 구별되도록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비하인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면 매 장면 전에 클래퍼보드를 부딪히는 걸 봤을 거예요. 이 소리는 편집 단계에서 큰 도움이 돼요. 필름과 오디오는 따로 녹음된 후에 나중에 합쳐집니다. 클래퍼보드는 촬영 장면의 맨 처음에 짧게 소리를 내서 오디오를 추가하기 위해 장면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촬영된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해당 장면에 대한 정보, 테이크 숫자, 촬영 날짜, 카메라 각도 그리고 다른 중요한 정보를 클래퍼보드에 추가하면 나중에 수백 개의 비디오 조각을 더 쉽게. 애리조나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욕조에 잠든 당나귀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1924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홍수 중에 발생한 사건 후에 말이죠. 한 상인이 종종 당나귀를 욕조에 재우곤 했었어요. 그때는 욕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 운명적인 밤에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잠이 든 당나귀는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마을을 항해했고 결국 1.6km 떨어진 계곡으로 가게 됐어요. 당나귀는 욕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국 그 불쌍한 당나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구조하는 동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고 더 이상 욕조에서 자는 당나귀는 없게 했죠. 자, 이제 아시겠죠? 사모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리를 잊어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져요. 다음에 남편이 잊지 않도록 충분한 메모들을 만들어 놓을 걸로 예상되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날짜를 또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잊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1년의 강도 높은 인터뷰를 거쳐야 해요. 남편 건망증의 정당방위성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두고 보세요. 다시 애리조나로 갈게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땅에서 사화로 선인장을 제거하고 싶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그걸 없애버린다면 최대 3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이 선인장들은 2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보존 노력이 시행되는 이유는 선인장이 35년이 되어야만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헤라클레아의 해안 마을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래성은 만들지 마세요. 해변가를 지나는데 위험한 요소로 공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오실 때는 양동이는 집에 두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길을 따라 운전하거나 숲을 가로질러 하이킹을 할 때 울타리, 장대 또는 심지어 나무에 그려진 이상한 보라색 표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주에 걸쳐 이 표시들은 사유지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반적인 경고 표지판 대신 이 물감을 쓰는 건 더 오래 지속되는 저렴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15개 주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에도 퍼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들을 잘 지켜보세요. 어느 날 싱가포르 당국은 1년에 껌 치우는데 2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게 의자와 테이블 아래에만 있는 것들도 아니었어요. 센서에 영향을 미쳐 지연을 야기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곳에서도 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껌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어요. 법은 관광객들에게 더 관대했고 오직 적은 양만 그 나라에 들일 수 있어요. 또 치과 의사들은 치아 위생을 위해 껌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 청결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당국은 전국에 걸쳐 지저분한 공중화장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은 화장실 요원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시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감시하면서 깨끗한 화장실만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죠.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주들은 신고돼요.
여러분은 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다가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지폐를 집어 날려버려서 여러분은 정신없이 그걸 쫓아요. 돈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지만 발은 쓰지 않도록 하세요. 태국에서는 발이 낮고 더러운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폐를 밟는 것은 큰 범죄로 여겨져요. 태국 지폐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돼요. 지폐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밟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따라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곳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은 차를 세우고 멈춰요.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막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 간주돼요. 기회가 있었을 때 연료를 채울 선견지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거예요. 아우토반에 대한 추가 규정에는 주차, 후진, 심지어 유턴도 금지되어 있어요. 40년대에 한 쌍의 피클 포장업자가 코네티컷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이 피클들은 정확히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상품을 팔려고 했었죠. 그들은 곧 잡혔고 미래의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됐어요. 피클을 팔려면 피클이 튀어 올라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 조건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보존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 법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뉴욕의 늦은 밤이고 여러분은 빠르게 가게로 뛰어가요. 신발을 신는 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길을 건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처지당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경찰들은 오후 10시가 넘도록 슬리퍼를 신은 죄로 여러분을 바로 체포해버려요. 이 규칙은 냄새나는 슬리퍼가 쥐와 다른 해충들을 끌어모은다고 믿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잠옷 입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모래길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어요. 차 안에 뭔가 의심스러운 걸 숨기고 있어요. 관심을 끌지 않기를 바라면서 망설이면서 가고 있죠. 감자 마케팅 당국에 의해 차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들은 차를 수색하고 여러분이 50kg 이상의 감자를 운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법은 1946년 심각한 배급 기간 동안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그 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건 2016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영국 국회의사당에 여행 갈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갑옷은 집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세요. 1913년 아무도 금속 양복을 다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됐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웰시코기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개들이 집에서 요리한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버킹엄 궁전의 전 주방장 데런 맥그레이디는 인터뷰에서 왕궁의 코기들은 신선한 음식만 먹고 토끼, 간, 양배추, 쌀 등으로 만든 집밥 메뉴가 별도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왕은 개를 8마리 키웠는데 강아지들 각각이 근사한 도자기 그릇에 밥을 먹는다고 해요. 개 한 마리당 한 그릇씩 할당되기 때문에 밥을 나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사들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연장자순으로 밥을 차려줍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집사 2명이 빈 그릇을 모아가요. 여왕은 2015년에 코기 번식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왕에게는 여전히 2마리 코기가 있다고 해요. 고급 요리뿐만 아니라 여왕의 왕실 동물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별도의 집사가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왕대접을 받는 반려동물은 개뿐만이 아니에요.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여왕 폐하께서 직접 먹이를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땐 아무 당근이나 사용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 크기의 껍질을 벗겨서 모든 당근을 완벽하게 손질해야 하죠. 왕실 직원들에게는 차를 우리는 규칙이 수없이 많습니다. 완벽한 레시피는 찻잔 하나에 찻잎을 한 티스푼 넣는 거예요. 녹차의 온도는 70도씨, 얼그레이 또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는 100도씨여야 하죠. 우유는 항상 마지막에 첨가해야 합니다. 차를 대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여 물의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차는 3분 안에 우려내야 하고 홍차는 5분이에요. 왕실에서 마시는 차는 꿀로만 단맛을 내야 해요. 여왕의 궁전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188개의 소박한 직원용 침실이 있는데 이 침실에서는 장시간 근무 후 직원들이 잠을 잡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실에 고용되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평균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아요. 비교적 수수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하죠. 왕궁에서 일하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무료 전화, 자동차와 자전거 임대, 공짜 점심 등이 있죠. 일상적으로 왕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식사가 무료입니다. 여왕의 궁전 중 한 곳에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는 공식 웹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요. 왕실에서 집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옥스포드셔 블레넘 궁전의 버틀러 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기간별로 다양한 유료 에티켓 과정을 제공하며 여기엔 7,000파운드 상당의 4주간 교육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기회를 넓혀주는 것뿐이에요. 최근 몇 년 중 올라온 왕궁의 일자리 중 하나는 에딘버러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서 여왕의 역사적인 꽃병과 대체할 수 없는 그림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사람은 1년에 $1,50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관련 경험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왕실 직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비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 예민한 정보들을 보고 듣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직원 중 몇몇은 왕궁에서의 일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어요. 따라서 요즘은 왕실의 모든 신입 직원들은 비공개 계약에 서명해야 해요. 버킹엄 궁의 전화 교환원들은 일주일에 7,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은 23,000파운드부터 시작하여 복리후생까지 따로 나온다고 해요. 저녁 식사 준비가 완료되면 이 사실을 항상 우아하게 여왕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왕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의 바른 말을 배워야 해요. 즉흥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은 환영받지 못하죠. 왕실 직원들이 저녁 다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이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폐하,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사냥 후에 반숙란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도착할지는 보통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방 직원들은 이상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착 예정 30분 전에 왕자가 사냥 후 즉시 신선한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3분마다 계란을 삶기 시작한 거죠. 모든 주방 직원들은 왕실 가족들의 식단에 대한 엄청난 제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죠. 여행 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타르타르와 같이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로 만든 이국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여왕과 왕족 사람들은 절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항상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요. 전직 왕실 요리사 데런 그레디는 11년 연속으로 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메뉴는 매우 보수적이었죠. 여왕은 그에게 햄버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패스트푸드도 요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버거는 빵 없이 사슴고기 패티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했어요. 여왕 폐하께서는 보통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차를 마시며 껍질을 자른 샌드위치를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토핑은 오이, 발모랄 훈제 연어, 머스타드를 곁들인 햄, 마요네즈를 곁들인 계란 참치입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왕실 직원들에게는 독특한 지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왕실의 생활과 요리를 쉽게 하기 위해 이 서빙 규칙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버킹엄 궁에서는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청소팀에서 조용히 카펫을 쓸어요. 직원들이 성가신 청소기 소음으로 왕실 사람들을 너무 일찍 깨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오직 왕족들만 원하는 곳을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궁전에는 긴 복도가 많은데 직원들에게는 카펫 가운데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고 해요. 신발에서 흙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발자국을 남기고 카펫이 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복도의 측면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버킹엄 궁전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등이 아주 튼튼해야 해요. 특히 영국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름다운 붉은 닐 암스트롱은 3년 넘게 달에서의 임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소중력 조건에 저항하기 위해 그는 밧줄을 메고 비스듬히 매달려서 벽을 따라 걸으려고 노력하며 옆으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그의 한계는 강도 높은 식단과 수면요법을 통해 테스트되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포장지 안에 구겨 넣은 미리 탈수된 소고기와 야채만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 시절 우주사들은 사막, 정글, 바다, 그리고 북극의 생존 훈련을 경험해야 했어요. 요즘은 훨씬 더 체계적이긴 하지만 그때는 아무 필수품도 없는 허허벌판에 이 사람을 떨어뜨려 놓고 해내는지 보자에 가까웠어요. 달에 착륙하기 전에 그는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암석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해야 했고, 네바다주 국가안보단지에 있는 고대 화산 지형을 탐험해야 했고, 하와이의 다양한 장소에 있는 가스와 용암 분출구, 용암 호수, 구덩이 분화구를 조사해야 했어요. 1969년 7월 20일, 암스트롱은 발사 전에 푸짐한 아침 식사를 받았습니다. 스테이크, 달걀, 토스트, 주스, 그리고 커피를요. 의사들이 저잔류라고 부르는 식사였는데 이건 바로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달의 표면에 고요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에 도달하는데 109시간 42분이 걸렸어요.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38만 6,243km를 여행해야 했죠. 승무원들은 폭풍의 바다나 센트럴베이로 갈 수 있었지만 이곳의 시야가 좋고 비교적 부드러우며 가능한 한 적은 추진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착륙지로 선택했어요. 암스트롱이 달 표면으로부터 약 150m 상공에 있었을 때 그는 위험한 분화구에 착륙하지 않기 위해 수동으로 우주선을 조종해야 했어요. 착지하기에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옆으로 옮기면서 약 1분 30초 동안 계속 떠 있었어요. 장치가 안전하게 착륙하자마자 그는 즉시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우주 관제 센터에 무전을 했어요. 이제는 유명한 말이죠. 독수리가 착륙했다. 꾸준히 그는 달 착륙선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고 그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텔레비전 카메라가 우주선에 부착되어 있었어요. 카메라는 그 신호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애타게 지켜보고 있던 지구로 다시 전송했어요. 정확히 같은 날 오후 10시 56분에 닐 암스트롱은 달 토양에 발을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위대한 도약입니다. 일정표에는 우주비행사가 처음 달 유영을 하기 전에는 잠을 자야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그는 잠이 오지 않아서 계획보다 일찍 밖에 나가는 걸 선택했어요. 만약 암스트롱이 숨을 쉴 특별한 장비 없이 달 위를 걸었다면 퀴퀴하고 유황 같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달 탐사선으로 돌아왔을 때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발에 먼지가 달라붙어서 냄새가 선실 전체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는 그걸 젖은 벽난로 재 또는 불꽃쇼가 끝난 후 공기의 냄새와 같았다고 묘사했어요. 달에 갈 때 향초가 필요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후 달에 착륙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승무원들이 어떤 냄새를 맡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심지어 첫 번째 임무 동안에도 달 토양과 암석 샘플이 밀폐된 용기에 담겨 실험실에 옮겨졌을 때도 지구로 다시 와서 열었을 때도 놀랍게도 그 냄새는 없었어요. 그는 또한 달의 표면을 곱고 가루가 많았다고 느꼈지만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다른 선원 한 명이 약 20분 후에 그와 합류했어요. 문워크 전체는 2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어요. 이 기간 동안 암스트롱과 그의 팀 동료는 달 표면에 다양한 장치를 설치했어요. 하나는 레이저 광선이 지구에서 달 표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그곳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건 달 지진과 잠재적인 운석 충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결국 달이 꽤 활동적이라는 발견으로 이어졌죠.
오늘날 우리는 가장 큰 달 지진이 지구의 가장 큰 지진보다 훨씬 약하다는 걸 알아요. 비록 그 움직임은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래 1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요. 그들은 약 23kg의 암석과 토양 샘플을 모을 수 있었어요. 또 미국 국기를 꽂았던 지형의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우주비행사는 심지어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어요. 비록 1분도 안 되었지만 말이죠. 암스트롱의 마지막 리스트에 있던 건 달 착륙선에서 동쪽으로 59m 떨어진 이스트 크레이터로 알려진 곳으로 산책 가는 거였어요. 이 거리는 특정 임무에서 우주선으로부터 이동한 거리 중 가장 큰 거리였어요. 대략 축구장의 절반 정도 되는 길이에요. 임무가 끝나자마자 암스트롱은 달 착륙선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잠을 자기 위해 안전하게 해치를 닫았어요. 발사를 준비하던 중 암스트롱과 그의 승무원들은 부피가 큰 우주복 때문에 상승 엔진 점화 스위치를 고장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들은 별일 아닐 거야 하면서 발사 순서를 시작하기 위한 회로 차단기를 밀어 넣기 위해 펜의 일부를 사용했어요. 오후 1시 54분, 그 유명한 독수리가 비상하기 시작했어요. 달 표면에 설치된 과학 장비 외에도 그곳에 명판도 하나 남겼어요.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 지구행성에서 온 사람들이 달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다. 1969년 7월,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해 평화의 목적으로 왔다. 수년 후 암스트롱은 우주복이 낮에는 127도에서 밤에는 영하 173도까지 내려가는 달의 극한의 온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사가 달에서의 시간을 제한했다고 말했어요. 암스트롱이 알려지지 않은 우주 입자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지구에 다시 착륙했을 때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결과는요? 7월 24일 그들의 우주 캡슐이 태평양에 안전하게 떨어지자마자 그와 그의 팀은 돌아오는 길에 행성 보호 검역소에 배치되어야 했어요. 아폴로 11호 우주 비행사들을 위한 특별한 격리는 오늘날 우리가 부엌에 전자레인지가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달에서 처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처음에 이동식 격리시설 MQF에서 첫 며칠을 보냈어요. 물론 시설에는 편안한 의자, 침대, 화장실,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었지만 화려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았어요. 표준 오븐이나 그릴을 놓을 공간도 없는 데다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화재를 줄이기 위해 나사는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어요. 우주비행사들이 완전히 갖춰진 부엌에서 난리법석을 치지 않고도 쉽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초의 조리대용 전자레인지가 개발됐어요. 요즘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박물관에서 최초의 전자레인지를